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의 박진국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리얼스의 영재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올본 영학습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실 김지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오늘, 지민입니다. 예, 예. 네, 예, 영어 네, 이름은 짐이고요. 예, 한국 아, 이름은 네. 김지만입니다. 예, 예. 아,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설명회를 기획한 이유는 수학이든 과학이든 여러 가지 공부한 친구들이 영어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 영어가 또 계속 이어서 가야 되고, 뭐 리딩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그 심학습 공부할 때라든지 원서 읽을 때라든지 영재학교나 과거 준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학교 내신도 잘 받아야 되니까 영어를 이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수학, 과학 공부하면서 영어를 많이 놓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도 주 1회 또는 주 2회 이렇게 적정하게 시간 할애해서도 충분하게 시험에 강한 영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로 저희가 또 메이킹 해주기 위해서 All for One 영어 학습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어인데 저희 리얼 영재 아카데미에서 수학이랑 과학도 All for One 학습 시스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차차 설명회나 유튜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만 선생님 또 바톤 터치하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리얼스쿨 영재 영어 프로그램 담당 강사인 김지만이라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 우리가 이 영재 영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방금 원장님께서 잘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수학, 과학 이쪽에 자연과학이든지 이쪽에 이과적 성향을 띠는 학생들에게 영어적 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영어를 좀 더 성적을 잘 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고민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랄지 아니면 과외를 하는 학생 아니면 소수정예 그룹 수업을 하시는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기존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영어 교육을 약간은 좀 틀은 뭔가 좀 차별화한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재들도 차별화된 사람이듯이 영어 분야에서도 언어 분야, 특히 언어라고 할 수도 있죠, 영어도. 언어 분야에서도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게 우리 리얼 수비 사명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이것을 만들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이 배경을 통해서 얻게 된 학습 방향, 그리고 그 학습 방향을 고민하게 된 후에 만들어진 교육 목표, 그 다음에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클래스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소수 정예이지만 또 그 소수 정예 안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레벨을 통과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저는 누구인지 그런 식으로 순서를 잡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이렇죠. 지금 이 설명회를 이거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계시는 학생일 수도 있고 어머니들일 수 있는데 대부분 어머니들이 많이 보죠. 어머니들이 영어 교육이랄지 국어도 같은 맥락인데요. 언어는 거의 다 비슷해요. 나라가 다를 뿐이죠. 이런 고민들을 대부분 네 가지의 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애가 수학, 과학은 잘하는데 언어가 좀 약한 것 같다. 아니면 수학, 과학만큼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다. 두 번째, 우리나라 거의 모든, 특히 서울 지역, 특히 강남 지역은 자녀분들을 다 이렇게 학원에 보내잖아요. 심지어 조그마한 과외라도. 그럼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이것저것 하는 거는 많다. 학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과목들을 공부해요. 그 이것저것 하는 거는 많은데 왠지 아이는 겉도는 느낌이고 얘의 잠재력을 꼭 집어서 키워주는 것 같지는 않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잠재력은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고 배우는 건 많은데 하나로 제대로 아는 건 없고 이런 고민도 있으시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애가 영재성을 띠고 객관적인 지표로도 영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수학, 과학만 치중하면 영어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천부적으로 언어가 좀 약한 것 같다는 의문 아니면 지금 그런 의문은 없지만 앞으로 수학, 과학에 올인하면 영어는 또 이렇게 홀대시 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마지막 고민이 많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영재 영어라고 조금 스피킹, 라이팅, 토론에 좀 강점을 둔 영어가 학원들도 많고 과외도 많은데 도대체 그럼 학교 시험인 내신 시험 혹은 공인 시험 혹은 멀리 보면 대학교 입시 시험을 위한 영어는 좀 다르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커버해야 할지 이런 네 가지 의문점이 빙빙 돌면서 계속 아이들을 키워나가실 거예요. 영어 부분에서. 그럼 이 네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조그만한 해결책,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해결책이 뭔가를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제가 생각해낸 것은 이 네 가지 방향성, 이 학습 방향성이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perfect backup. 백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후순위란 뜻이죠. 1등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순위가 아니에요. 후순위죠. 사람들은 후순위라고 하면 싫어하죠. 하지만 우리 과학 쪽, 수학 쪽에 이 이과 성향이 두드러진 아이들에게 그것도 1등하고 영어도 1등 하라는 거는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erfect backup이라는 건 뭐냐면 완벽한 차순위로 만들자 이거죠. 뭐를? 영어를. 그러니까 곧 네가 정말로 올인하고 있고 네가 공부하고 싶은 수학, 과학이나 자연과학 같은 부분 또 의학 같은 부분은 하되 영어도 놓지 말고 그와 맞먹는 실력을 키워라. 그 차순위로서 차순위라는 이름은 붙이지만 정말 선순위와 삐까삐까한 애들 말로는 만만치 않은 선순위하고 거의 대결에도 지지 않는 하지만 선순위는 아닌 그런 학습 방향성으로 영어를 가르치면 뭔가가 아까 첫 번째 의문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언어가 좀 약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향성을 하나 들고 나왔고요. 두 번째, tailored education. 테일러드라는 거는 맞춤 정장 얘기할 때 우리가 테일러드 수트 그런 것처럼 맞춘다는 거죠. 그 한 아이의 사고력과 잠재력에 맞춘다는 거죠. 학원을 많이 가서 여러 가지 배우는데 하나도 제대로 배우는 게 없다.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네요. 뭐다? 그 학생 하나만 보고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언어적 잠재력과 적성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마를 엄청 잘해요. 그런 사람한테 그래마 수업을 들어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학원은요, 과외도 심지어 그 학생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다수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일러드 에듀케이션, 그 학생만을 위한 잠재력 폭발 교육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하면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테일러드 에듀케이션 해결책 2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potential explosion. 잠재력 폭발이죠. 이거는 어디나 어떤 교육기관이나 좋아하는 용어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잠재력을 폭발시키자. 근데 잠재력 자체가 잘 아시잖아요. 잠, 어떤 어머니 들어오셨는데 인사. 그,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거 스탑하고 다시 지금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니다. 예. 네, 중간에 지금 학부모님이 오셔서 중간에 네, 멈췄습니다. 인사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영재영어 프로그램이 원하는 학습 방향 세 번째로 잠재력 폭발이라는 문제가 있죠. 이 잠재력 폭발이라는 게 정말 정말 유명한 용어죠. 우리나라 모든 교육기관에서. 하지만 정말 누구 하나도 그 잠재력이 뭔지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없고 정의를 다 내려요. 잠재력, 잠재력, 잠재력. 잠재력의 정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원석이라는 거죠. 그 원석을 어떻게 깎냐가 바로 잠재력 폭발의 중요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영어적인 측면에서도 영어적으로 갖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폭발시키냐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학습 방향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민, 주요 고민이었죠, 어머니들의. 자, 우리가 영재 영어, 영재 수학, 영재 과학을 한다.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리얼리즘, 현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당장 학교에서 내신을 따야 하는데, 당장 학교에서 수능을 공부해서, 당장 학교에서 인서울을 돌파해야 하는데, 당장 의대를 가야 하는데, 영재 교육의 약간의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추상적인 면이 몇 개는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꼭 나오는 거를
넘어서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시험에서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 이거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또 그것에 따라서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내가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학교 시험은 안 좋은데 영재성만 높다 하네 이런 고민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영어적인 부분에서 이런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덜어주게끔 하기 위해서 학습 방향을 설립했습니다. 이 네 가지 학습 방향을 설립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하나의 교육 목표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pplication, 적용이죠. 그다음 creativeness, 알죠? 우리나라가 요즘 또 전 세계가 좋아하는 단어죠. 창의성. 그다음에 마지막은 process, result, balance, 과정과 결과의 균형.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큰 네 가지 고민, 영재 교육을 할 때, 그 다음에 그 고민에 따라서 나온 어떤 하나의 어떤 해결책, 그것이 아까 학습 방향이고요. 그 학습 방향을 고민하고 고민한 결과 이 세 가지의 교육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 구체적인 안이 바로 아이들에게 적용력과 창의성과 결과를 보장하는 영어 교육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교육 목표를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읽어 다득이라는 겁니다. 하나를 배웠더니 여러 군데 알아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인 뿌리를 배웠더니 모든 것을 따로 돈 주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1학년 되면 1학년 문법, 2학년 되면 2학년 문법 맨날 학원에 가면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또 레벨업해서 잠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영어의 근본적인 것을 잘 배웠더니 어디를 가도 그냥 그 점수가 나오고 또 대우를 받고 또 능력을 인정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리딩, 라이팅에 집중만 하면 스피킹, 리스닝, 그다음에 발표, 토론, 학교 내신 시험, 공인 시험, SAT, 미국 유학 시험까지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또 그거를 통해서 돈도 시간도 최대로 효율적으로 가르치면서 하는 거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8개, 9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이 어플리케이션 교육 목표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창의성. 왜 1%가 맞냐면요. 다른 것들은 다 33, 34, 34, 33%잖아요. 100%는 33.3333이잖아요. 크리에이티브니스에 저는 1%를 더 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사고력 싸움이거든요. IQ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석인 상태가 영재인데 이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창의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창의적으로 영어를 표현하게끔 하게끔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 그 목표가 1%라도 좀 더 높아야 하지 않나.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다른 영역, 그러니까 이과적으로 돌아갔을 때, 수학으로, 과학으로 돌아갔을 때 영어에서 배양시키고 영어에서 향상시킨 이 창의성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창의성을 폭발시키는 교육을 좀 해야겠다. 영어 교육을 해야겠다.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3%, 마지막 33%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과정 결과 균형은요. 정말로 눈에 보이는 숫자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고, 우리 아이가 영재고를 다니고, 아니면 휘문고를 다니고, 공부를 잘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서 가르치는 영어 교육이죠. 영어를 뭔가가 배우긴 배웠는데, 결과도 안 나오면 얘가 영재인지, 얘가 수재인지, 아니면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업, 결과를 낼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교육 목표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영어를 조금만 공부해도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는, 심지어 수학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목표. 영어 이거 하나를 공부함으로써 굉장히 사고력이 증진되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이 논리적으로 변하는 창의성 교육. 마지막으로 그렇게 창의성과 적용력만 높지 말고 결과도 내는 교육. 이것이 저희 영재 영어 프로그램 All for One의 교육 목표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뜬구름 잡는 거 말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관념적인 얘기 말고 그럼 이걸 어떻게 교육 목표를 어떻게 실현시키실 건데요? 첫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거다? 리딩입니다. 코로나 세대 이후, 코로나 세대 이전부터 증상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에요. 뭐 극소수의 수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심지어 영재라 불리는 애들도 글을 잘 못 읽습니다. 국어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글을 그냥 읽고 그런 거 말고 글을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논리정연하게 감상문이 사람들한테 진짜 감상까지 줄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읽는 능력을 글 읽는 능력이라 그러는데 아이들 초기 단계인 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국어가. 그런데 영어는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다른 나라 말이죠. 얘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 비판적인 뭐죠? 분석이 안 됩니다. 비판적인 분석이 안 되니까 사고력 증진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파고든 문제들을 다 틀립니다. 고난이도 문제를 다 틀립니다. 누구나 다 맞는 쉬운 문제는 맞습니다. 고난이도 문제는 수재들도 영재들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틀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주고 대비하고 또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리딩 교육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창의성과 아까 말했던 적용력, 아까 말했던 결과지향적 이 세 가지를 리딩 하나만으로라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크리티컬 리딩. 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게 만드는 거죠. 선생님, 영어는 해석도 안 되는데 비판적 글 읽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한 문단일지라도 그 해석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한 다음에 그 해석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비판적 글 읽기를 연습을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당연히 정독과 구문 정독과 문법이 같이 배웁니다. 문법을. 자, 제가 예를 들면 거의 90% 이상의 학원들, 영어, 외국어 학원, 좀 유명하다는 학원들 포함해서요, 문법을 따로 배웁니다. 리딩 시간에 문법을 가르치는 선생도 있지만 극소수예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시간을 끝내고 다음 수업을 가야 하거든요. 어차피 비즈니스 느낌이 많거든요. 그러면 문법이라는 과목을 따로 배웁니다. 문법 따로 배우는데 리딩 따로 배웁니다. 그럼 그 리딩에서 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이들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제가 영어 강사 10년 동안 깨달은 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리딩 하나로 문법을 가르치면 리딩에 있는 문장이 문법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나와 있는 문법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문법책을 다시 살 필요도 없고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 그 문법 다른 이렇게 또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과목에 대한 숙제를 할 필요도 없고 리딩을 공부함으로써 문법을 배우게 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고요. 또 그거를 제 스스로 혼자는 해봤지만 아이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학원에 소속돼 있을 때는 학원 시스템을 따라야 하니까 문법을 리딩해서 가르칠 수는 없었는데 따로 나와가지고 리딩해서 문법을 다 가르치니 지속성도 넓어지고 굉장히 높아져요. 지속성이 넓고 높아져요. 그다음에 이해력도 높아지고요. 거기에 또 지문에 있는 단어들을 그 문맥에서 어떤 뜻인지 단어까지 공부시키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종합 선물 세트죠. 리딩은 한마디로 뭐죠? 바다와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숨어 있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캐낼 때 굉장히 애들이 성취감을 느끼더라고요. 리딩 하나 자체만이라도 굉장히 지루한데 그 지루한 작업을 야,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 문법 공부하자. 여기 단어들도 한번 보자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왜? 아이들은 단순하거든요. 조금 공부하고 많이 배우니까 아이고 숙제도 줄고 머릿속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 비판적 글읽기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정독과 구문 독해와 문법까지 병행하고 단어까지 병행하는 리딩 지문 하나로 저 네 가지를 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속독이랄지 추론형 리딩이랄지 문제풀이는 저 정독과 구문 독해와 또 리딩 지문에서 문법을 공부하는 방식, 리딩 지문에서 단어를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나머지 제가 여기 써놓은 많은 나머지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리딩 하나만으로도 버발이라는 것은 어휘 쪽을 말합니다. 이 리딩 버발 쪽이 이렇게 리딩 하나 그러니까 속된 말로 리딩 하나로 울거먹는 거죠. 모든 영어를 배우려고.
이런 교육 하나가 더 빠른 문법 이해, 더 쉬운 문법 이해, 구문 이해, 단어 이해, 문제풀이까지 연결이 돼서 영어 자체에 대한 사고력이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곧 창의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결과도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냐? 리딩을 정말 많이 그 한 지문 뭐 많은 짐을 뭐 해리포터 읽고 그래도 머릿속에 안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리포터가 좋은지 나쁜지 비판적 사고방식도 안 하고 그냥 숙제하기 위해서 감상문을 쓰면 어떤 영재가 수재로 되고 천재로 되겠습니까? 하나를 읽어도 제대로 읽고 해석한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영어의 모든 가치들을 공부하면 사고력도 올라가고 재미도 있고 성적도 올라가는 일거삼득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딩만 이렇게 하나 가지고 영어를 다 배우냐? 아닙니다. 라이팅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라이팅이라는 것은 사고력 증진도 있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리딩과 라이팅을 쌍둥이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딩과 라이팅은 사고력과 표현력을 둘 다 올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라이팅은 솔직히 말해서 사고력도 중요하지만 표현력이 조금 더 높이 평가를 받고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이 라이팅에는요, 여러 라이팅이 있는데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 라이팅이라 해서 그냥 일반적인 라이팅을 말합니다. 디스크립티브라고 해서 어떤 관찰을 하는 라이팅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argumentative라고 해서 논술형, 그러니까 소논문, 페이퍼, 논문, 에세이를 곧 지칭합니다. 한국에도 똑같은 형태예요. 한국도 일기처럼 스토리텔링, 국어도 묘사형 글쓰기, 논쟁형 글쓰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영어일 뿐이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쳐야만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학습 목표인 적용력과 사고력을 올려서 영재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영어적인 면에서 언어적인 면에서 폭발시킬 수 있냐? 요 스토리텔링으로 우선 다집니다. 이렇게 싹 토대를 다지는 거죠. 아무런 글쓰기, 그냥 바로 에세이로 들어가면 아이들의 생각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편견을 가지고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을 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라이팅 교육을 받으면 자기 생각을 재미나게 쓰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 자기 일상 경험을 재미나게 남한테 전달하는 굉장히 배려심 넓은 또 흥미로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토대가 되지 않으면 에세이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에세이도 딱딱하지 않고 재미가 있지 않으면 읽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에세이 시험을 따로 보는데 그 에세이 시험이 책만 많이 읽고 잘난 척만 하면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에세이 시험의 예제 부분에 있어서 그 예제가 자기 경험을 스토리텔링으로 잘 써내면 매우 흥미롭다 해서 점수가 높고 또 합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초 라이팅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중요하죠. 이게 끝나고 나면 관찰하고 묘사하는 라이팅을 배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조금 머리가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일상생활에 대해서 경험칙으로 글을 쓰는데 갑자기 사실 기반으로만 글을 쓰라고 합니다. 아빠 묘사해봐, 학교 묘사해봐, 저기 가다 보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묘사해봐. 애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집니다. 맨날 자기 마음대로 글 쓰다가 묘사, 곧 사실적인 글을 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미술이라고 할게요. 글을 쓰는 미술? 그게 바로 이게 descriptive writing, 묘사 글쓰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술이라는 것은 막 여러 주의가 있잖아요. 인상주의가 있고 추상주의가 있고 뭐 초현실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라이팅은요, 글을 쓰는 미술이긴 한데 글로 쓰는 미술이죠. 사실주의만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만 관찰을 하고 글을 써야 합니다. 자기 감정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 스토리텔링 글쓰기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장착을 하면 이제 마지막 글쓰기의 꽃이죠. 영어 글쓰기의 꽃인 에세이로 넘어갑니다. 이 에세이로 넘어가면 그 전에 두 단계에서 배웠던 거를 10분 발휘하는데 하나의 풀처럼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논리입니다. 첫 번째는 경험과 재미, 디스크리티브는 사실, 이제
에세이는 종합판인데 풀처럼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풀 역할을 해야 할 게 있어야만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규멘테이티브 에세이를 쓰면서 아이들이 이제 논리가 장착되는 거죠. 이 세 단계를 거치면 아이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논리력과 묘사력과 관찰력과 그 다음에 재미, 곧 뭐냐, 휴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는데 그 글이 유머죠. 우리나라는 유머라고 발음을 하죠. 휴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글을 보면서도 너무 만족하고 성취감도 얻으면서 당연하죠. 사고력과 논리와 표현력은 그냥 덩달아서 따라옵니다. 물론 저만 그렇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 모든 학원이 이걸 시도합니다. 그런데 학원은 학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학원 출신이었고 꽤 큰 학원에도 있었지만 이 라이팅 교육이 비즈니스의 억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팅 교육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주관식 서술형은 영작 조금씩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라이팅을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배운 다음에 아이들을, 그러니까 머리에 피라미드를 쌓아놓는 거죠. 뭐 이렇게 라이팅, 이런 사실적인 라이팅, 묘사적인 라이팅으로 요것까지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조금씩 잊혀지고 그러다 보면서 라이팅이 대학교 막상 가서 에세이를 쓴다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유학을 가서 에세이를 쓸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지킨 다음에 라이팅 그 자체의 표현력, 라이팅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그 숨어져 있는 그 놀라운 보석 같은 학습, 교육 이런 것들을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 했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가르치면서 따로. 그래서 리딩으로서 사고력과 표현력 뿐만 아니라 영어적 결과도 나오고 이 라이팅으로서 사고력 좀 더 많은 표현력을 기르는 동시에 라이팅은요.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결과를 답보한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이나 국제학교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100% 달라집니다. 아까 리딩은 우리나라에서도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결과를 볼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리딩 교육이 잘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라이팅은 우리나라 안 되지만 외국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아까 하버드 얘기도 했지만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머니들 중에 국제학교 자제분이 보낸 자제분을 키우시는 어머니들도 있는데 항상 고민은 뭐냐면 라이팅을 쓰지 못합니다. 쓰긴 썼는데 D가 나옵니다. C가 나옵니다. 왜? 재미도 없고 논리도 없고 묘사도 못하고 사실이 뭔지 추론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유학이나 아니면 좀 더 높은 교육, 석사, 박사의 논문까지 생각을 하시면 우리나라 석박사는 거의 대부분 영어 논문을 따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먼 차원에서 결과는 우리나라에선 잘 안 보이지만 해외에서는 라이팅이 결과까지도 바로바로 보이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세 단계를 잘 밟은 아이들은 굉장히 라이팅에 대한 체계가 잡혀 있고 결과까지도 나중에 만족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그렇게 깊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해서 만든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코너가 아닙니다. 이게 디베이트 코너인데요. 이것도 가르치고 이것도 애들을 지도 편달할 예정인데 아까 같이 리딩 라이팅만 하고 나면 그 아주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루합니다. 아무리 제가 재밌게 유머를 발휘하고 애들을 막 우쭈쭈하고 또 같이 참여를 하면서 해도 결국 리딩과 라이팅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는 수업이 재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재밌겠습니까? 그 어려운 과학 지문을 읽는데. 제가 조금 이따 교재 보여드릴 건데 그 어려운 무슨 시를 읽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이잖아요. 재미도 있으면서 학습을 해야 하잖아요. 영어를 떠나는 영포자들의 특징이 단어고 두 번째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것도 리딩, 라이팅에서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지속할 수 있게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디베이트라는 과목을 보너스로 가르칩니다. 곧 스피킹이죠. 곧 리스닝이죠. 왜냐하면 이 강의를 할 때는 제가 100% 영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되고 말하는 것도 하죠. 이 디베이트 과목에서는 중요한 건 책 보고 와서 감상문을 말해라 이런 것도 좋지만 5가지로 좀 체계화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 대화죠. 디베이트라고 해서 바로바로 싸우진 않아요. 예스, 노 하면서.
처음에 워밍업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이걸 해야만 아이들이 그나마 리딩 라이팅에서 지쳤던 수업이 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사실상 이 수업이 굉장히 무슨 체육 수업처럼 참여가 많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뷰 톡. 이게 이제 기존 학원들에서 많이 하는 거죠. 책 읽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이얼로그. 이 다이얼로그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 철수랑 영희가 뭐 했냐 이런 대화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던져줍니다. 그 전 수업 시간에. 그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피치를 시켜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들끼리 1, 2, 3, 4 단계를 다 거쳤는데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디베이트가 시작됩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뭐 압구정동 학생이랄지, 다른 동네, 지금 거의 강남에 있죠. 과외도 하고 있고 학원 소속이기도 합니다. 제 양력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리얼숲의 영재 영어 프로그램은 시작 단계지만 다른 곳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 디베이트 했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가장 재밌고 가장 영어를 사랑한다는 게 보이고 선생님까지 사랑합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정말 잘 싸웁니다. 토론을 쉽게 말하면 조금 아카데믹하게 싸운다는 거거든요. 의견에 대해서. 근데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서 영어로 그렇게 싸울 때 법정, 모의 법정처럼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요. 다른 영역, 리딩, 라이팅까지도 공부를 좀 더 해보자 하는 이렇게 뭐죠? 용기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제가 추구하는 아까 사고력과 표현력을 증진시켜서 영재가 갖고 있는 원석적인 언어적인 능력을 캐내자에 그렇게 꼭 필요한 건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수업의 원활함을 위해서 이 디베이트 수업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랄지 뭐 책 이런 거는 수업이 진행되면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계속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실 거고 무엇을 가르치실 것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실 것인지 잘 설명을 지금까지는 해오셨는데 어떤 반이 있고 우리 아이는 어떤 반에 들어가면 맞는지 아주 전형적인 좀 뭐죠? 스테레오타입이죠. 그냥 어머니들이 늘 갖고 있는 물론 레벨 테스트를 봐야지만 그 레벨 테스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구성했어요. 리얼스프에서는 Basic, Intermediate, Advanced. 그러니까 고급, 중급, 기본 이 세 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보고 이 반에 각자 배치될 건데 저희 학원은 소수정예이기 때문에 2명 혹은 4명, 4명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2명이면 딱 좋죠. 근데 4명이면 더 좋죠. 디베이트 수업이 좋아서 수업의 원활함이 더 커지니까요. 이것은 학년제로 클래스가 나눠지진 않아요. 모든 반이 두세 명을 할 건데, 학년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고2 학생이 유학 가려고 인터미디에이트 반에 들어와서 조금 레벨 테스트 못 봐서 뭐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랑 그 정도는 안 붙이는데요. 또래는 묶어서 능력에 따라 반을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베이직에서 제 세 과목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스피킹 안에 리스닝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시니까 네 과목이죠. 어떻게 보면 4대 영역. 베이직에서는 뭐든지 기본적인 걸 배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그 세 영역에. 그럼 인터미디에이트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풀이가 나옵니다. 베이직 부분에서는 기초를 쌓고 플랫폼을 쌓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그렇게 결과를 내는 문제풀이에 많은 신경을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인터미디에이트하고 어드밴스드는 문제풀이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아이들 눈으로 본인이 직접 결과를 보게 됩니다. 내가 영재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만 거창한데 나는 정말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300자 내에 에세이를 쓰든지 아니면 리딩에 뭐죠? 5지문을 풀면서 40문제를 한번 풀어보든지 하면서 문제풀이가 나온다는 게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랑 베이직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급반하고 중급반의 차이는 당연하죠. 고급반은 좀 높은 등급의 주제를 가지고 늘 리딩도, 라이팅도, 스피킹도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높은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라이팅에서 government policy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오는 게 바로 어드밴스드 레벨이고요.
인터미디에이트 중급에서는 그냥 학교 나는 웃긴 친구가 낫다. 아니다. 나는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주는 친구가 낫다. 너는 동의하냐, 안 동의하냐? 요런 약간 자기 주변 상황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고급반과 중급반은 그런 컨텐츠의 레벨이 좀 다르다는 거. 베이직과 우리 중급 고급의 차이점은 문제풀이가 있냐 없냐가 좀 다르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두세 명만 된다는 거. 이 소수정의 힘은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과외가 왜 비싸겠어요? 학원보다 비싸잖아요. 소수정예는 우리 딸, 우리 아이들의 장단점만 분석해서 수업이 맞춤형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스템이 기본, 중급, 고급으로 세팅이 돼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학생이 적기 때문에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업 안에서는. 그렇지만 이 반은 이 레벨은 지키면서 가려고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럼 어떤 책을 좀 많이 쓰실 거예요? 해외 도서하고요, 우리나라 도서. 왜냐면 이게 공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뭐 아마존이 엄청 좋긴 하지만 좀 늦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리딩하고 라이팅은 해외 도서를 많이 쓸 겁니다. 토플은 해커스 거를 쓸 건데 토플도 저기 기본 순서로 나눠져 있어. 기본, 중급, 뭐 고급으로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이 책을 선택해서 쓸 건데 요 SSAT라는 미국 보딩 스쿨을 들어가는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 리딩 시험이 있어요. 요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문학, 비문학, 신문, 뭐죠? 사설 모든 것을 다 내요, 지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과학만 따로 해서 수학 과학만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영어 지문을 통해서 수학 과학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SSAT라는 과목이. 그 다음에 토플은 유명하죠. 과학 지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과적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지문을 읽을 수 있게끔 교재를 좀 선정했어요. 단 아무리 초등학교 3, 4학년일지라도 SSAT 엘리멘터리 레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리딩이. 그래서 지문이 막 나가지를 않습니다. 한 문단 나가는 것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문법까지 다 배우면서 나가니까. 그래서 책이 리딩이 좀 어렵다는 거. 토플이나 SSAT가 초중 학생들한테 원래 어려워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지금 그 문법과 단어를 그 책 하나로 배우면서 나가기 때문에 리딩이 상당히 많이 어려울 거고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재 선정도 외국 교재를 리딩에서 많이 썼거든요. 많이 쓸 예정이거든요. 리딩이 이 영재 영어 프로그램의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팅은 라이라이트라는 이제 아주 재미난 책입니다. 하지만 막상 글 쓰고 나면 애들이 엄마 나 이거 죽겠어 이럽니다. 재미나게 구성은 돼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이제 뭐냐면 시리즈예요. 이쪽이 기초고요. 그리고 제일 왼쪽이 중간이 중급, 저쪽이 고급으로 이제 책을 제가 이렇게 배치해서 가르칠 예정인데 라인 라이팅 1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견딜만 할 건데 2, 3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사실 묘사, 사실 에세이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학습 목표랄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딱 맞는 책인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스피킹하고 보케블러리 책은요, 우리나라 시중에 나온 책, 다락원에서 나온 책, 이투스에서 나온 책을 제가 한번 써볼까 합니다. 워드마스터는 학교 내신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된 거라 우리가 결과를 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이 영재 영어 프로그램에. 그래서 학교 내신이랄지 수능도 커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리딩 지문에서 단어를 공부할 건데 플러스 이 책을 통해서도 보케블러리를 나아갈까 합니다. 스피킹은 디베이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디베이트 개념서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디베이트 할 때는 이 책도 의지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50대 50으로 할 예정이고 스피킹 때는 영어 강의만 하기 때문에 한국말 그러니까 Korean Zero입니다. Zero. 코리안은 잉글리시 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선생님 리딩 라이팅 때도 영어 강의하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리딩 라이팅의 컨텐츠가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영어 강의가 효과가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우선 이렇게 정해놨고요.
이 다음에 좀 더 좋은 책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업하기 전에 바뀌면 공지가 나가고요. 그다음 이제 정규 커리큘럼입니다.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우선은 이렇게 저희가 시스테마틱하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는 주 2회를 선호하지만 주 1회도 괜찮습니다. 이제 레벨은 기본, 중급, 고급이고 초등은 이 시간대, 중등은 이 시간대. 초등이 시간이 안 되면 이 시간대도 올 수 있죠. 그래서 세 과목을 이런 시간대에 맞춰서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주 2일까지 투자할 수 있냐. 수학, 과학이 정말 많은데 또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이나 또 애가 학습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 2회가 쉽지도 않을 건데 주 2회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2시간 반짜리 수업이 3시간으로만 늘어나면 어떻게 해서든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장님과 상의하실 때 주 1회냐 주 2회냐 그건 선택의 문제지 큰 근본적인 문제가 되진 않고요. 요런 시스템으로 가르치고 요런 반이 지금 우리 학원에서 우리 리얼스 영재학교에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은 제가 빼놨는데 금요일은 뭐냐면요. 어떤 어머니들 중에는 공인시험이랄지 어떤 국제학교 입학시험이랄지 ISS이랄지 SSAT 뭐 중급 레벨에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고 하시는 사람, 보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계세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특별 요청에 따라 금요일 날은 원래 정규 코스를 진행하지 않고요. 그 특별 요청에 따라 시험 영어를 대비하는 반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상담이 필요하니까 따로 상담을 하시고요. 요 정규 코스는 학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머님들도. 그래서 보시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우리가 정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름방학도 있죠. 여름방학은 우선은 여름방학이 너무 제가 여기 영재 리얼스프에 온 지가 별로 안 됐고요. 급하게 준비한 것도 있고, 급하게 준비했을 때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름방학은 그렇잖아요. 뭔가 그 단기간에 한번 쫙 뽑아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규 코스처럼 사고력, 표현력 이런 것들 학습 목표에 맞는 것들을 지켜나간다기보다는 빨리 한번 결과를 내서 우리 애가 지금 영어가 현재 주소가 어떤지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결과만 내는 수업이 아니라 이 수업, 토플 주니어하고 토플 IBT 수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오르면 내 실력도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공신력이 있는 미국 시험이잖아요. 30년이 넘었고요. 요 토플 IBT 클래스 역사는 30년이 넘었습니다. 폐지도 안 되고 있고 실제 지금 미국 대학에 외국인은 뭐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말고요. 외국인은 이것까지 내야만 좋아합니다. 토플 시험까지. 순수하게 영어 시험을 공부하는 커리큘럼으로 여름방학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토플 주니어 클래스는 초등학생이 대상이고 토플 IBT 클래스는 중고등학생이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데 학원 월반 시험이랄지 원장님이 말하는 상담 내용 갖고는 믿음이 안 가고 공신력 있는 시험으로 한번 내가 110점 이상을 우리 아들이 맞나? 우리 딸이 한번 받아보나? 그러면 영어는 지금 잘하고 있구나. 바로미터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공부함으로써 단어하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죠? 문제 푸는 기술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특히 이 토플 주니어는요, 지금 5, 6학년 어머니들한테는 매우 기쁜 소식인데, 요거 하나 공부함으로써요, 문법, 리딩, 리스닝 세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생긴다기보다는 좀 이제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5, 6학년이면 예비중인데 예비중이 이제 영재고나 영재중을 영재중이나 뭐 특별한 특목고를 안 가고 일반고를 선택할 수도 있죠. 일반 중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 중고를. 그러면 아시다시피 일반 중은요. 독해 보고 문법 보고 단어 시험 좀 보고 그리고 지필고사 끝납니다. 리스닝은 수행평가로 그냥 끝내버리고요. 근데 5, 6학년 때 저렇게 사고력 증진하고 표현력 증진하는 정규 코스만 하다가는 뭔가가 이거를 조금 놓칠 수도 있으니까 토플 주니어를 공부하다 보면 토플 주니어 시험을 뭔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공부는 하지만 예비중 준비도 좀 동시에 돼버리는 일거이득 효과가 있는 괜찮은 시험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플 IBT도 그런 능력이 좀 있죠. 토플 IBT는 지금 증명된 게 수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중3들이 좀 많이 합니다. 미리 예비 고1 애들이 수능은 이걸로 지문을 몇 개 치고 나간다 이거죠. 수능의 추론이 어려운데 그 추론이 토플 IBT 추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직접 우리나라 정부가 ETS의 양해를 구하고 문제 형식을 베낀 겁니다. 근데 그 추론 문제가 가장 고난이도입니다. 우리나라 영어.
수능 시험을.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또 추론 능력도 올라가서 수능도 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은 주니어로서 중학교를 좀 대비하는 거고, 대신 토플은 수능을 좀 대비할 수 있는 효과도 있죠. 토플 자체의 점수도 나올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걸 한번 맛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수까지 나와서 아들이나 딸한테 칭찬도 해주고, 아니고 또 애들도 성취감도 생기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관리 좋죠? 학원만큼 관리가 될까요? 학원보다 더 잘 되죠. 왜? 1대1이죠. 없잖아요, 소수정이라.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면 연락 안 하네? 연락합니다. 너 왜 북 리뷰 안 해? 너 왜 디베이트 그거 초안 안 내? 1대1 맞춤이라 선생님도 편해요. 예, 걔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정의 가장 큰 장점인 맞춤 관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결이랄지 숙제랄지 심리적인 것도 있죠. 아직 초등은 아닌데요. 6학년만 돼도 사춘기가 좀 시작되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선생님이 앉거나 카톡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가스라이팅 하면 안 되죠. 그런 선생님도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기 들어주는 거죠. 공감. 그 공감도 힘들거든요. 그런 심리 상담. 그다음에 진로 상담. 진로 상담은 학부모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저는 이제 영국에서 10년간 공부하고 한국 들어와서 이렇게 강사 생활하기 때문에 영미권의 유학 어떻게 그런 부분은 진로 상담이 더 잘 되죠. 그리고 대치동에서 또 수능을 통해서 대학교를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로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학부모님이나 애들이나. 뭐 수학, 과학으로도 진로 상담을 원장님이 하시겠지만 저는 영어 쪽으로도 그리고 제가 또 국어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목 진로 상담, 학교 진로 상담도 꾸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애들이 바빠가지고 상담할 시간도 없잖아요, 요즘은. 근데 필요하면 찾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커피도 하나 사주고, 커피는 못 마시죠, 어린애들은. 뭐 사주고 그러면 많이 털어놓죠. 그럼 그런 것들이 학생 관리에 정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 레테라 그러죠. 뭐 조그마한 학원인데 레테 있냐? 예, 있습니다. 예. 레테를 보고 들어와야죠. 그래야 알맞는 교재, 알맞는 학습 방향을 또 선정을 하니까요. 리딩 그래머는 공통입니다. 저학년, 고학년. 저학년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말합니다. 고학년이라는 것은 중3까지. 고등학교는 고학년이죠, 당연히. 그래서 리딩 부분에서는 아카데믹 논문, 논술형 지문을 하나 풀게 합니다. 10문제 있고요. 제가 창조적으로, 지문은 어디서 갖고 왔는데 문제는 창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다른 학원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 과외 다른 애들도 이걸 하고 있고요. 이거를 20분 정도 소요되는 시험을 보셔야 하고요. 그래마도 제가 다 만든 거고 객관식, 주관식이 섞여 있고 학교 내신 플러스 약간 국제학교틱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법 주관식 서술형이 있어요. 근데 주관식 서술형을 좀 없앨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푸는 것도 조금 몇 회까지도 애들이 부담을 가져서 객관식으로 조금 더 많이 조금 변형해서 레테를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객관식, 주관식 20문제 20분 소요됩니다. 라이팅은요, 저학년은 묘사형 에세이만 해보게 합니다. 관찰. 어떤 것을 관찰한 걸 써라. 사진을 걷다 붙여놓고 사진을 묘사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고학년은 당연히 논술이죠. 많이는 안 쓰게 합니다. 그리고 컨클루션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오픈 컨클루션으로 놔두는 거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조금 어렵죠. 스피킹은 저랑 대화를 하는 거죠. 제가 영국 발음을 쓰긴 하는데 아이들 미국 발음 써도 괜찮습니다. 하는 데까지 대화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냥 Hey, how are you? 이런 거는 조금만 하고요.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학년이 이제 심화 주제라고 해서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에 대한 것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의 숫자가 체계적으로 엑셀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베이직인지, 인터미디에이트인지, 어드밴스드인지 이제 반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뭐 1대1 교육이랄지 1대2 교육이 소수 정예일지라도 그 반에 맞춰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접니다. 예, 뭐 사진 이렇게 가릴게요, 좀. 예,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2년 전 건데 살이 좀 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지만이고요. 성균관대에서 박사를 좀 하다가 이제 이 세계에 좀 더 관심이 많아서 이쪽 그만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학부랄지 고등학교랄지 대학원 석사까지 다 영국에서 런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경영 경제 쪽 그러니까 사회과학 쪽이죠.
꼭 경영경제라고 해서 비즈니스만 하지는 않거든요. 철학도 하고 법도 하니까요. 사회과학 쪽에 좀 전공이 있어서 그쪽 부분의 지문이랄지 그쪽 부분의 배경 지식을 아이들과 많이 논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디베이트는 공과적인 걸 안 하거든요. 사회과학적인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제가 더 잘 이끌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수학, 과학에만 치중된 아이들한테 사회과학이랄지 인문과학이랄지 법을 좀 알려주니까 지식의 스펙트럼도 넓어져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의 뭐 전공이. 경력은 우선은 회사원이었어요. 저기 공무원이었죠. 정출연,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원이었는데 이제 큰 뜻을 품고 대치동에 와서 저런저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YBM 파고다는 성인 전용 학원인데 YBM은 주니어 파트를 새로 설립했고 제가 그 설립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내신이나 학교 시험 혹은 유학 시험을 대비하는 파트의 교수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군데서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리얼스프 영재 영어 교육 대표 강사로 일하고 있고 압구정동에 이니셜로 하는 이유는 너무 사적인 거라 주니어하고는 좀 원치 않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니셜로 해서 토플, SSAT, SAT도 합니다. IELTS 수능까지도 맡아서 하는 팀장이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4명, 우리 부서에 4명 정도 있고 저쪽 학원은 그렇습니다. 리얼스프는 제가 혼자 다 가르칠 예정이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기초, 중급, 고급을 제가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뭐죠? 좀 붐이 일어나고 어머니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다른 선생님도 또 저의 비슷한 경력을 가진 다른 선생님 뽑아서 원장님과 상의해서 또 학원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확장을 해도 소수 정예는 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만 더 늘어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어머님들이 들어오셔서 조금 첫 부분이 잘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관념적인 부분이 첫 슬라이드, 두 슬라이드에 많고 how,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 들어오셔서 크게 그렇게 늦게 들어오신 게 저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